갑이 유학자 매도인이고 을이 낙약자 수익자고 그 다음에 낙약자고 병이 수익자고 요거 이제 둘로 나누어서 이제 법률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먼저 수익의사표를 하기 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익의사표한 이후하고 둘로 나눠서 따져야 되는데 수익의사표를 하기 전에는 이 수익자가 우리가 시간 중에 첫 주부터 주식해준 형성권 알면 민법에 물리가 튼다 그랬죠. 형성권은 권리를 수익자가 갖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얘가 낙약자에게 수익의사표를 하는 것은 얘한테 내가 1억원 받아도 돼 청약하고 이때 이제 이 낙약자가 그래 1억원 받아도 돼 승낙하고 요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익자가 일방적으로 수익의사표를 하기만 하면 내 1억원 받겠다 일방적으로 수익의사표를 하게 되면 얘한테 1억원짜리 대금 채권이 발생. 따라서 이 수익자는 수익의사표를 하기 전에도 일방적으로 수익의사표를 하기만 하면 1억원짜리 대금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우리는 형성권 그러죠. 형성권을 갖는다.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따라서 이제 그 가로친 2번에 동그란 1번 형성권을 갖는다. 첫 조에 다 가르쳐 줬어요. 이런 형성권은 별도 특이하게 없으면 소멸시효 말고 제척기간 몇 년에 걸린다. 10년에 지겹도록 민법책에 반복해서 나오는 소리고 확인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10년 이내에만 얘한테 수익의사표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민법 스토리는 빼나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형성권을 가지니까 이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자 수익의사표를 하면 되는데 그걸 하냐 마냐 하는 것은 이자의 자유예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도록 낙약자는 계속 불안정한 추이에 놓이게 되겠죠. 얘가 형성권 행사하냐 마냐가 자유니까. 따라서 이제 불안정한 추이에 놓게 되는 상대방은 또 민법 상상 뭐하도록 되어 있고 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마다마다 그 상대방이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권리가 입덧도 어떻으냐 물어보지 뭐가 인정이 된다. 최고권이 인정이 되고 따라서 이제 얘는 10년 동안 넉넉히 얘 쳐다보지 말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는 거. 너 1억원 받을래 안 받을래 확답해 달라고. 따라서 순서를 바꿔서 동그라미 형성권이 갖게 되고 10년의 채점에 걸리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3번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확인했나요? 540조 상대방은 뭐 하라? 1억 받을래 안 받을래 이익의 향수에 최고하라 확답해 달라고. 이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은 확답에 대한 의문이 없으니까 확답 안 하는 경우 침묵 지키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 경우는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을 보니까 1억원 못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왜 수익을 거절한 것을 해놨을까 민법에? 수익의사표 하는 것은 예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굳이 받고 싶으면 수익의사표 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안 했다는 건 나 이자로부터 그대로 받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확답을 받지 못하면 뭐한 걸로 해야죠 당연히.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무조건 하고 애운다고 하면 자꾸 하지 말고 왜 이거는 수익을 거절한 것을 해놨을까 확답이 없으면 저번 주 우리가 배운 묵건대리 같으면 상대방의 본에 대해서 추인 여부에서 확답이 하면 추인을 뭐한 걸로 해놨어요? 거절한 걸로 해놨죠? 그건 왜 추인을 거절한 걸로 해놨어요? 협의의 묵건대리는 본인이 가만히 있더라도 원천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으니까 추인 거절한 것보다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봐. 그럼 실력이 일취월장한다고 말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으로 수익의사표 한 이후 요게 이제 시험에는 더 많이 나오는데 이 수익의사표 하는 이후에는 첫째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대목이에요. 지금 이자가 수익의사표를 했어요. 그러면 얘한테 일단 권리가 발생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수익자에게 일단 권리가 발생이 된 이후에는 수익자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도 워낙에 물어봐요. 예를 들면 지금 얘가 수익의사표를 해서 1억원짜리 대금 채권이 발생이 됐다. 그럼 권리가 발생이 된 이후에는 이자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묻는데, 따라서 수익에서 판 이후를 말이요. 수익에서 판 이후에 갑의약자와 낙약자가 요 매매 계약을 첫째 합의 해제를 했다. 합의 해제요. 합의해서 해제할 수 있으니까 해제했다. 그럼 이자와 권리가 소멸이 되겠죠. 따라서 수익자와 권리가 발생된 이후에는 의약자, 낙약자는 합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두 번째, 원래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약정을 해서 얘한테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이 발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 대금을 8천만 원으로 감액시킬 수 있는가? 만약에 대금을 8천만 원으로 감액시키면 이자와 권리가 변경이 되겠죠. 1억짜리가 8천짜리로.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말할게. 그 대신 이제 예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판례인데, 먼저 당사자가, 그러니까 요약자와 낙약자가 미리 수익자 권리를 소멸 변경시킴을 유보하였거나 특약을 맺어놨거나 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 권리를 소멸 변경시켰는데, 거기 보면 이게 판례 입장인데 거기 제3자의 권리 확정에서 동그라미 니은번 보세요. 됐나요? 다만 해가지고 계약의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제3자 권리를 소멸 변경시킴을 유보하였거나 수익자와 동의하는 경우는 가능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란 말이야. 그 판례가 빠져있지만. 그 다음 여기 저 수익자는, 여기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하고 낙약자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예요. 이 두 사람이. 여기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첫 번째로 또 집중 물어보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수익자가 지금 이 낙약자가 얘한테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억 원 지급 안 했다. 그러면 차무 불이행이 돼요. 그러면 차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은 계약 바로 뒤에 나오지만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계약 해제는 누가 하는가? 비록 이 사람이 이 수익자에게 1억 원 지급을 안 했다고 해서 수익자가 직접 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해제도 마찬가지고 취소도 마찬가지고 이 계약 자체를 쉽게 말해 없애버리는 제도들이요. 이 계약 자체를 없애버리는 제도,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는 계약의 당사자만이 행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해제는 누가 하느냐? 요약자가 하는 거예요. 취소도 요약자가 하는 것이, 수익자는 취소나 해제를 뭐한다? 워낙에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합니다. 거기에 이제 밑에 동그라미 그 기억번호,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당사자를 전제로 한 권리, 취소나 해제권은 같이 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 동그라미 니은번 뭐 할 수 있느냐? 차무분이 있을 때 이 수익자는 이 계약 자체를 해제는 얘가 못하지만 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계약 해제 및 해제를 전제로 원상회복 청구는 요약자가 하고, 얘도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그걸 정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우리가 총칙에서 이제 선의 제3자 보규정을 공부를 했는데 벌써 이제 한 3주 돼가는데, 이게 지금 시험에서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선의 제3자 보규정을 배웠는데 이때 보호 대상이 되는 제3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유달리 많이 물어보는데, 총칙에서도 많이 물어보지만 여기 제3자라는 계약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뭐 때문에 물어보느냐? 여기 수익자가 선의 제3자 보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 해당이 되는가? 이걸 집중 물어보는데 총칙에서도 물어보고 여기서 물어보고, 여기 저기 수익자는 제3자가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제 원래 이 매매로부터 이 요약자가 취득해야 될 대금 채권을 얘가 대신 취득하는 거예요. 얘가 취득할 거를 얘가 이 계약으로 직접 취득하잖아요. 다른 놈 거쳐서 취득한 게 아니고, 따라서 얘는 얘하고 사실상 같은 자잖아요. 얘가 취득할 권리를 얘가 직접 취득할 뿐이기 때문에 얘는 제3자에 포함이 안 되고, 따라서 총칙 문제 할 때는 다음 중에 선의 제3자 보기 중에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골라라 해서 제3자라는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 이렇게 단답수를 내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도 출제가 됐고, 여기 제3자라는 게서 사례가 나오는데 깜빡하면 속는다고 말이야. 왜냐? 여기 수익자를 선의로 딱 만들어 놓고 이 낙약자가 예를 들어서 이 계약을 107조부터 110조까지
비진입법도 차고사의 강박, 요 사유에 의해서 무효 취소를 주장을 했다. 이때 그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사유로 물어보는데, 선의 수익자면 그냥 지문에다가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걸로 또 골라버리는데, 얘는 선의도 보호 안 돼요. 제3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수익자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보호 안 되니까 있다. 따라서 얘는 내가 선이니까 1억 원 달라 얘한테 청구하더라도 얘는 얘한테 요게 무효 취소됐으니까 1억 원 못 주겠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 문제 볼 때는 깜빡하면 속으니까 요 주의하는 거야. 그 다음 그 밑에 나머지는 이제 판례 사례까지 다 앞에 나온 거 읽으면 되고, 요약자, 낙약자 된 요력에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를 기하해줘서 동그라미 니은번. 지금 아까 이런 소리를 했어요. 방금 위에서 이 낙약자의 채무불량이 있으면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요약자가 얘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지만 해제는 요약자가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이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를 하면 이 수익자 권리는 당연히 소멸이 돼요. 이자 대금 채권이 없어진다 말이야. 여기 해제가 되면. 그렇다고 보면 이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지 얘는 계약을 해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다 말이야. 채무불량 때문에 해제하는 거죠. 해제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합의 해제는 안 되지만, 합의 해제는 아까 안 되지만 이 채무불량 때문에 해제는 이제 가능한데, 문제는 그러면 수익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는데, 만약에 수익자 동의를 얻도록 하면 얘가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미 수익에서 뺐으니까 나는 이자로부터 1억 원 받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경우는 동의를 안 해버리면 얘가 계약을 해제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 얘가 지금 대금 지급을 안 하니까 계약을 해제하는 건데, 채무불량 때문에 만약에 이자 동의를 얻어야지 해제한다고 하면 동의 안 했더니 해제를 못하기 때문에 얘도 빨리 이 계약을 해제해야지 자기 소유권인 채무를 면하는데, 계약 해제를 못하니까 이 채무를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채무 이행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따라서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수익자 동의가 없더라도 요약자는 낙약자 채무불이유로 계약 해제를 딱 그거 점검 딱 하고, 우측으로 넘어가서 낙약자에 대한 효력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번, 그 밑에 542조 아까 앞에다 가르쳐준 거 다시 정리 좀 반드시 해야 되고, 요번에 낙약자는 보상관계, 대가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가지고 제3자 수익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542조 확인했나요? 그 다음 요즘 시험에 계속 반복 출제되는 판례 사례가 그 밑에 판례 사례고, 2005년 7월 21일 판례인데, 요거는 이제 하도 요즘에 제3자랑 계약 내면은 빠짐없이 지금 계속 반복 출제가 되는데, 지금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얘가 저 수익 의사표를 해서 이렇게 얘가 얘한테 채무를 이행을 했어요. 1억 원을 딱 주었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이행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행한 후에 이 낙약자가 요 계약을 해지를 했다 치자 그 말이에요. 이자의 채무불이유로 얘가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그럼 해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해제가 나오지만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 바꿔 말하면 얘가 1억 준 거를 반환받아야 된다고 말이렇게. 그런데 나는 수익자에게 이행을 했으니까 수익자로부터 원상회복 반환받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요약자로부터 반환받는가, 요걸 묻는 판례인데, 여기 계약을 해제했을 때 청산관계도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거. 따라서 나는 수익자에게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요약자에게 원상회복을 이유로 하는 반환 청구를 한다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 판례 4줄을 다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 민법에 왜 해제 제도를 두고 있는가. 우리가 시간 중에 취소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써먹고 사는 것이 해제인데, 따라서 이제 그동안에 해제를 시간 중에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낯설지는 않는데, 지금부터는 해제에 관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정리 정돈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 이제 해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런 취지 때문에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이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는 거. 그러면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그 계약을 유지 존속시킬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아니한 원래 상태대로 복구를 시키자 해서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것이 해제 제도예요. 따라서 해제는 계약의 경우만 특유의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법에서 배우고, 이거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고, 핵심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하는 거니까 눈으로 지금부터 확인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가? 우리가 총책 시간에 지겹도록 목적이 뭔지, 법률행위 목적이 뭔지 주지를 시켜줬어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지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그래서 이 건물에다 두 사람 매매를 했다. 계약의 목적, 매도인은 뭐하고 소유권 이전은 뭐 부담하고 매수는 대금지원 부담한다. 이게 지금 목적이라는 거예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 말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거나 이게 목적이니까, 매수인이 대금 지급 안 하면 목적 달성 뭐하죠? 이때 얘가 소유권 이전 안 하고 얘가 대금 지급 안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차무 불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 눈으로 확인해 봤다시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전형적인 사정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차무 불량이 있으면 목적 달성 뭐하니까 우리 민법에다는 차무 불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라고 법에 규정을 해놨어. 이게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전형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이거를 글자 그대로 법정 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에 정해져 있는 해제 사유는 뭐이다? 차무 불량. 왜 차무 불량을 해제 사유로 규정한 거는 이제 이해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돌리자 그 말할게. 그래서 이제 두게 된 것이 계약 해제 제도예요. 물론 이제 해제를 하려면은 그 전 단계로서 해제권이라고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도 총칙 첫 시간에 가르치는 게 없죠. 전형적인 형성권이고, 그러니까 해제는 뭐에 해당이 되고 단독행위에 해당이 되고 다 총칙에서 가르쳐 줬고, 여기 개념 정리 딱 하고 법적 성질 동그라미 1번 절부터 정리 딱 하고, 문제는 해제권의 종류인데 이게 취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야. 방금 눈으로 확인해 봤다시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전형적인 경우는 이 일방의 차무불량이 있는 경우와 목적 달성 뭐 하는 거니까 요때 이제 계약 해제라고 우리 민법에 정해놨다는 거. 그래서 법정 해제, 법에 정해진 해제 사유는 차무불량인데 취소하고 달리 취소는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지 취소하는 거예요. 그 취소 사유가 저번 주에 배웠다시피 세 가지로 딱 정해졌죠.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취소, 차구한 의사표시 취소, 사기강변 의사표시 취소. 따라서 저 취소는 특징이 법에 정해져 있는 이 세 가지 취소 사유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소는 허용이 일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취소 특징이죠. 그 대신 해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참무 불량이 아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당사자의 특약, 약정에 의해서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글자 그대로 약정 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무 불량과 관계 없이 해제하는 경우를. 그래서 해제는 취소와 더불어서 취소와 달리 약정 해제가 허용이 된다는 점에서 취소하고 다르다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로서 요즘에 시험에서 이 대목이 하도 쏟아져 나오니까 정리 정돈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고자 하는 해제는 지겹도록 가르쳐 주었다시피 법적 성질이 전형적인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승낙은 필요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단독행위, 이 해제를 배우고자 하는 거. 이에 관해서 민법에 규정이 되었고, 그런데 이거에도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거. 요거는 글자 그대로 합의해서 해제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이게 아니고, 매매했을 때 나 해제도 돼 청약하고
상대방의 거래 해지하거나 승낙하고 이 두 사람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해지하는 경우를 글자 그대로 합의해제. 따라서 요거는 법적 성질이 단독행위 아니라 해제 뭐에 해당되느냐? 계약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시험에서 집중 물어본 것이 뭐냐? 해제 민법에는 요 해제에 관해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는 이거고,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합의 해제, 해제 계약에도 적용이 되는가? 요거를 시험에서 워낙에 요즘에 출제를 하는데, 단독행위하고 계약은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죠. 종칙 첫 시간에 지겹도록 가르쳐줬다. 따라서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이와 관련해서 거기 지금 동그라미 거기 또 3번 지나서 갑자기 또 5로 써놨는데 졌나요? 447페이지에요. 1, 2, 3, 5가 되어 있잖아. 5가 아니라 4번인데 그 4번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이야. 합의 해제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해서 요건, 효과가 정해져요. 따라서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원칙, 합의 해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요건 단독행위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는 것이 그 밑에 1번 판례. 원래 해제의 경우에는 차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해제만 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돼요. 근데 합의 해제의 경우는 그 1번 판례.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이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차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거기는 빠져 있지만 원래 해제를 하게 되면은 548조 1항인데 548조 2항인데 해제를 하게 되면은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인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548조 2항에. 그러면 합의 해제의 경우에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인 경우는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다는가? 요거는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이라고 하더라도 합의 해제의 경우는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고, 이걸 또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고 빠져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가 하나가 있어요. 그 위에 동그라미 5로 되어 있는 거 4번이죠. 548조 1항 단서. 요게 이제 요 해제를 했을 때 제3자 권 어찌 되는가? 이게 선의 제3자 보균이나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뭐한다. 제3자 권리는 보여주라는 규정이 548조 1항 단서예요. 그런데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 권리는 똑같이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 따라서 548조 1항 단서는 합의 해제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확인했나요? 정리 야물딱지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 판례에서 2번 판례. 이 합의 해제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서도 합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인가요? 실무에서 이제 자주 발생되는 사안 중 하나인데, 지금 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딱 지급을 했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런데 이 매도인이 이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해지를 하려면 이자의 차무불이행이 있어야 되는데 차무불이행은 없어요. 듣고 있나요? 그래서 얘가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을 딱 했어요. 공탁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니까 당신 찾아가라 그 이야기겠죠. 그럼 얘가 노하면 될 건데, 얘가 매도인이 교부해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공탁을 해놓은 것을 아무 소리 안 하고 매수인이 뭐 해더라? 찾아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얘가 합의 해제하겠다고 청약한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뭐 했다? 승낙. 그러면 여기 합의 해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 따라서 묵시적인 합의에서도 해제가 가능하다. 그 판례니까 점검 딱 하고, 뒤에 넘겨서 취소가 나왔는데, 우리가 엊그저께 좀 취소를 공부를 했는데 지금 공통적인 점도 몇 가지가 있고, 취소 계좌는 요게 다 같이
여기 해제는 이제 계약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이고 처음부터 체결될 가능성 돌리니까 소급효 인정이 된다. 취소도 누누이 이야기했다. 취소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당해 법률 행위를 무효로 돌리니까 똑같이 소급효 인정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점이고 이 소급효 문제는 워낙에 민법에서 중시하고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제권이든 취소권이든 다 같이 형성권이고 그러니까 해제하고 취소는 논리학적으로 뭐에 해당되고 단독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원칙 조건 기한도 못 붙이고 이런 게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간단히 짚고 넘어왔다시피 우리가 취소는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하고 해제는 계약법에서 공부를 한 이유가 뭐냐. 취소는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모든 법률행위가 취소 대상이 되니까 법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하고 총칙에 규정이 되어 있고 해제는 이제 계약의 경우만 특별 인정돼 되니까 계약법에서 우리가 따로 배운다. 여기까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차이 아까 가르쳐 줬어요. 취소는 오직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게 세 가지죠. 취소를 하는 거 따라 특징은 약정에 의한 취소가 허용이 안 되는 데서 해제는 약정에 의한 해제도 허용이 된다. 이게 차이라고 말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해제나 취소를 했을 때 물론 이행하기 전에 해제 취소하면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행한 후에 취소는 해제가 되게 되면 취소는 엊그제 공부를 했으니까 각 당사자는 이행받은 걸 상대방에 돌려주는 문제가 생겨요. 그걸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 매매 같은 매도는 매매대금 돌려주고 이렇게. 다만 이제 이 부당이득 반환만 특칙으로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141조 단서가 시험에 나온다고 좀 가르쳐 줬죠. 취소권자 중에 누가 있으니까 제한 능력자가 있으니까 제한 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한 데 상환한다. 원래 저 부당이득 반환에 해당이 되면은 수익자 선의 악의를 구별해서 반환 범위를 달리하는데 제한 능력자는 선악 구별하지 않고 이익이 현존함을 상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제의 경우에는 이행한 것이 있는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돌려주는 문제가 똑같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원상회복 의무도 실제로 이제 부당이득 반환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왜 해제의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라고 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약의 목적 달성 못하니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시키지 않은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해제의 경우는 여기 취소 부당이득 반환처럼 수익자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이 이익의 현존 여부 따질 필요 없이 자 갑이 을로부터 건물 매매를 했는데 1억 원을 받았다. 이 상태에서 매매가 해제가 됐다. 이걸 원래 상태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럼 1억 원 전부를 돌려줘 원래 상태 돌아가죠. 선의하게 따져서 이익이 현존한 것만 돌려줘. 그러면 원래 상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이 이익 현존을 따질 필요 없이 받은 급부 전부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양자 차이인데 거기 박스에서 해제와 취소 구별해서 반환 범위 찾았나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왼쪽에 선악 불문하고 이익의 현존 여부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부를 반환하라. 재산 반환 범위가 해제의 경우는 그걸 원상회복 의무로 한다고 말이야. 근데 취소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뭘 구별한다? 선의하게 구별해서 반환 범위 달라지고 구별할 필요 없는 애가 하나 있다. 그게 누구다? 제한능력. 141조 단서. 그 다음 해제의 경우는 해제권이 형성권이에요. 취소권도 형성권이고 그러니까 예양자는 공이 소멸시효 말고 무슨 기간 경과로 소멸이 돼요? 소멸시효 말고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이 되죠? 첫 주에 가르쳐줬어요. 근데 제척기간에 관해서 민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는데 그게 우측에 취소는 규정이 있어요. 146조에 저번 주에 가르쳐줬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주날 동안 3년. 이런 규정이 없으면 형성권이 일반적으로 민법책에 지급도록 나오는 거 몇 년? 10년 제척기간.
확인했나요? 그 다음 해지는 이따 살펴보라고. 우측에 실권 약관법 계약 다 집중하세요. 또 할부 매매를 또 올리라고 말이야. 소유권 유보 매매를. 자, 일단은 구별하기 위해서 위에는 이제 전형적인 토지 매매를 했다. 근데 얘가 전할자에 중도금 지급을 안 했다. 흔히 말하는 차무불량이 있다. 그럼 차무불량 이유로서 해제를 한다. 여기에 흔히 말하는 이제 해제를 하는 경우인데, 그 중에서도 차무불량 때문에 해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흔히 말하는 법정 해제 경우. 1번 사례는 매수 후 차무불 이후로 매도인 쪽에서 해제, 법정 해제를 하는 케이스고, 밑에는 이제 할부 매매의 경우에, 자, 전축 한 대를 12개월 할부로 매매를 했다. 소유권 유보 매매. 그러면 일단 이제 목적물 전축은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줘도 매도인이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를 한다. 할부금 안 납부할 때까지. 그래서 저 소유권 유보 매매라 한다. 문제는 이제 매달 매수인이 할부금을 따박따박 지불을 하는 것이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데, 얘가 할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할부 매매의 경우는 약관에다가 이런 거 하나씩 규정을 해놔요.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을 이래라도 연체하면, 매매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약관을 둬요. 물론 이 말 속에는 매매는 효력을 상실하고 매도는 목적물을 반환받아 간다. 지금 이런 취지인데, 할부금을 이래라도 연체를 하면 매매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약관을 둬요. 그럼 여기에서 매수인이 할부금을 이래 연체한다. 그 말은 차무 불이행이다. 그 이야기죠. 할부금 이래라도 연체하면 이것도 이제 흔히 말하는 매수인이 차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차무 불이행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연체할지 안 할지는 장래 돌이켜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이게 조건으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조건인지 고르세요. 정기 조건이냐 해지 조건, 내가 그거 묻는 거예요. 또 이야기해요. 조건은 시험에 평균 한 문제가 나오지만 민법은 출제 비중이 낮다고 통째로 제껴버리면 다른 거 공부할 때 엄청나게 애를 먹는다고 내 누누이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정기 조건, 해지 조건은 자유주로 갖고 놀아야 되는 거라고. 무슨 조건인가요? 이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 효력이 소멸하죠.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죠.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잖아요. 해제 조건이잖아요. 딱 이건 해제 조건을 됐는데 연차하면 차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매수인의 차무 불이행을 무슨 조건을 하고 있어요? 해제 조건으로 하는 약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약관을 실권 약관이라고 불러요. 명확하겠나요? 야멸하지 말고 정확한 분석. 조건이라는 건 이해했죠? 성취하면 매매 효력 소멸하니까 무슨 조건? 얘가 연체하는 거는 매수는 차무 불이행이죠? 이런 걸 자주로 갖고 놀아야 돼. 그래서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차무 불이행을 무슨 조건으로 하는 해지 조건은 약관이다. 이거를 실권 약관이라고 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밑에 이제 할부 매매의 경우는 이런 실권 약관이 들어있어. 바꿔 말하면 이 매수의 차무 불이행을 무슨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으로 하는 약관, 흔히 말하는 실권 약관이 들어있다고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묻는다고 말이야. 이 두 개를 지금부터 비교 정리하라는 건데, 기초문제를 옛날에는 많이 물어봤지 요즘에는 이제 별로 안 물어보지만 이 차이를 옛날에는 엄청 물어봤단 말이야. 위에는 해체를 하는 경우고 밑에는 차무 불이행을 무슨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으로 하는 약관이 들어있고 해제 조건. 우측에 얘네들은 똑같은 차무 불이행. 명확하겠죠?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라고. 그러면 위의 경우는 차무 불이행이 있다 그래서 계약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해제권만 발생이 되고, 해제의 경우는 얘가 뭐 해야 돼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이해했나요? 채무불능에 따라 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거 아니고 상대방 매도는 해제권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해제 의사표를 해야지 계약 효력이 소멸이 된다. 밑에 실권 약관의 경우는 이자의 채무불능이 있으면은 이 할부 매매 효력이 어찌 되는가요? 자동으로 소멸하죠. 뭘 할 필요가 없다.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이 채무불능이 있으면 이걸 해제 조건을 했기 때문에 채무불능이 있으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잖아. 조건이 성취가 됐으니까 계약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 뭐가 필요 없다?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차이. 두 번째, 위에 해제의 경우는 해제 의사표를 하면 계약 효력이 소급에서 소멸이 되니까 소급효가 인정이 돼요. 밑에는 이자의 채무불능이 있으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죠. 그러니 의사표시 할 필요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이 되겠지만 계약 효력이 문제는 소급효가 인정이 되냐 그 말. 저번 주에 가르쳐줬어.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효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공부 좀 하라니까요. 단 뭐가 있으면 기한과 달리 다른 건 다 하지만 이건 이직좀 말하고 그렇잖아. 시험에 집중 나오니까.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효 인정이 안 되고 그게 이제 차이고 단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소급효가 인정이 되고 기한과 달리 기한은 특약에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지만 이 두 가지가 차이예요. 똑같은 채무불능이 있더라도 위에 해제하는 경우하고 채무불능이 해제 조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이제 실무에서 응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밑에 판례 사례 1번 2번이요. 따라서 실무에서 어떻게 응용하는 걸 지금부터 분석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험에 나오니까 정리 딱 하고 실권 약관이 뭔지 분석 딱 하고 그 다음 거기 1번 판례는 실무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억수로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컨대 토지 매매를 했다. 그럼 이제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중도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잔금 지급을 하는데 아까 가르쳐 준 것처럼 중도금 지급은 매수인이 선 이행하지만 잔금 지급은 매도인의 소유권이라고 동시행관계요 거래 관행에 하면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뒤에 나오지만 여기 중도금 미지급 이런 게 채무불능인데 그 중에서 이게 이행지체라고 해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불능 중에서 이행지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계약 해제를 못하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한 경우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너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해라? 안 하면 해제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당사자는 귀찮다는 거야. 이게 하세월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특약을 맺어버려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전월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당일에 계약은 뭐한 걸로 본다고? 자동 해제된 걸로 본다. 1번 판례죠. 잤나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 특약에 따라서 중도금 지급 날짜에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안 하면 그 당일의 계약은 자동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장점이 뭐예요? 다시 뭐 할 필요도 없고 재고할 필요도 없고 해제 의사표시 할 필요도 없고 그 당일에 자동 해제가 돼버려. 이런 것을 해제 조건부 매매락 한다 그 말은. 중도금 지급 안 한 거는 채무불능이죠.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자동으로 계약은 뭐가 돼버려? 해제. 매매 효력은 소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매매예요? 해제 조건부 매매. 실권 약관하고 똑같이 사고하면 돼. 근데 2번 판례는 잔대금 지급을 안 했을 때 판례인데 똑같이 또 특약을 맺다는 거야. 잔대금 지급 안 하면 그 당일의 계약은 자동 해제된 걸로 보자 이렇게. 그럼 이 경우도 이 약정에 따라서 잔대금 지급일에 잔대금 지급 안 하면 그 당일에 자동 해제가 되냐 그 이야기인데 안 되겠죠. 앞에다 그렇게 줬어. 이 잔대금 지급은 매도인의 소유권과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잔대금 지급다 잔대금 지급 안 했다 그래서 이게 이행지체가 아니다. 채무불량이 아니라 그 말이야. 동시행관계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행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행지체 채무불량이 돼야지 해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동 해제가 될 리는 없고 뭔 절차가 좀 필요해요. 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동시행관계니까 얘가 지금 뭐 좀 해야 돼요. 이행을 제공해서 하나 소유권 넘겨줄 테니까 잔대금 지급해라. 이행 제공하고서 얘한테 잔금 청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잔금 지급 안 하면 이행지체가 되죠. 그러면 이 계약에 비로소 자동 해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도금 지급 안 한 거하고 잔대금 지급하는 거 차이점을 유념을 해두라고 말이에요. 애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음에 잔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관계다. 그것만 염두 두고 사고하면 돼요. 외우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해제권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약정 해제가 있고 이제 법정 해제가 있는데 두말할 것 없이 시험은 법정 해제가 90% 이상 집중 출제가 될 것이고 이거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해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약정 해제는 이제 간간히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부쩍 많이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물어봐요. 여기 이제 약정 해제는 채무 불량과 관계 없이 해제하는 경우인데 당사자 약정에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니까 차계단은 거기다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놨죠. 토지 매매를 하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니까 중개업자가 지금 조정을 한 사례죠. 뭐라고 해놨나요? 건축허가가 뭐하면 나오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약정을 맺은 사례죠. 이런 게 약정 해제라고 말이에요. 오늘 채무불응과 관계 없이 해제하고 따라서 이제 시험용으로는 이제 법정 해제가 90% 출제되니까 이걸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또 똑같은 이야기요. 중개 실문에서 떼돈 벌고 싶거든 약정 해제를 좌우로 갖고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토지 매수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 그 말이에요. 건축허가 못 받을까 봐서. 그럴 때 건축허가 받는다니까 악 백날 써봐야 매수인한테는 씨알도 안 먹혀요. 그때 매수인을 따뜻이 보듬어주는 방법이 이런 특약 맺는 거예요. 허가 못 받으면 계약을 뭐 하자? 해제하자 그 말. 매수인은 걱정 붙들어 매고 매매하겠죠. 뭐 알겠나요? 이런 걸 뭐라 한다? 약정 해제. 다만 이 약정 해제는 계약의 이행을 설명드려야 돼요. 계약의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무상으로는 별로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이런 사례, 최근 사례 경우에 매도인이 응해야지 매도인이 그에 응해야지 계약이 성사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해라. 허가 못 받으면 매매 해지하는 걸로 하자. 근데 매도인은 그에 응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내가 미쳤냐 그 이야기지. 그 말 알아듣겠어요? 이때 중개업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떼돈 벌고 싶으면 거중조정 잘하라고 말이야. 제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일방이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별로 활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약정 해제가 하나가 있어요. 설명드려도 줄기 잡고 지금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나요? 따라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약정 해제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보세요. 지겹도록 매 시간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있는 이런 약정 해제는 실무에서 별로 활용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계약 이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 협조를 안 해버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약정 해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고 내묻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가르쳐 주고 있어. 날이면 날마다, 매 주마다. 저번 주도 가르쳐 줬고. 이런 게 뭐인가요? 전혀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형성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이 건물 매매를 했다. 매수인이 계약금 3천 줬다. 매도인 계약처럼 내 건물값이 엄청 올라서 팔기 싫어졌다. 계약금 몇 배 돌려주고 2배 돌려주고 해지한다. 계약처란 이후에 여기에 쓰레기장이 들어왔다. 똥값 됐다. 사기 싫어졌다. 매수인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한다. 이게 몇 조인가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 저번 주도 가르쳐줬어.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저번 주도 배웠다고 말이에요. 조문 외우고 다니라고. 565종이랑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해지했죠? 요거는 무슨 해제인가요?
채무불량과 관계 없이 해제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무슨 해제 일종이다? 약정 해제 일종. 따라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 해약금면 해제라고 말이야. 이게 약정 해제로서 제일 많이 활용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 가지 또 단점이 또 있어요. 어차피 똑같아. 계약 이행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2배 돌려주고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한다. 이 해약금면 해제가 따라 실무에서는 약정 해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도 계약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단점이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시험에 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 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해약금면 해제한다는 거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은 이 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사야 돼. 근데 혹시라도 얘가 갑자기 이게 건물가 막 올라가니까 2배 돌려고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럼 나 못 산다고 말이야. 따라서 얘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를 뭐 하도록 막자 그 말이야. 그죠? 그게 요즘 시험에 계속 나온단 말이야. 하세요. 특강 맺으면 되죠. 어떻게? 계약금이 해약 못하도록.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 같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맺으면 2배 돌려고 해지 못하죠. 여기까지를 정리를 딱 하라고 말이에요. 할 수 있겠나요? 줄기 딱 잡고 머릿속에 그림 그림자 줄기 딱 잡고 정리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약정 해제의 경우는 채무불량과 관계없이 해제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못하겠죠. 이게 법정 해제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법정 해제는 채무불량 때문에 해제하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하지만 제일 밑에 보면은 채무불량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551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찾았나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집중 묻는다 말로 다 집중하세요. 이걸 갖고 놀지를 못하면은 해제는 기초문제를 다 틀리는데 지금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해제가 규정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단독행위에 해당이 돼요. 요게 이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별해야 될 게 좀 있다고 말이에요. 아까 지금 가르쳐 준 것은 합의 해제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합의 해제는 글자 그대로 일방적으로 해제를 못하고 당사자 합의에서 해제하기 때문에 이거는 흔히 말하는 해제 계약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는 적용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다만 이제 548조 1항 단서는 이제 적용이 된다.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왔고.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런데 이 약정 해제라고 하는 것을 방금 배웠다고 말이에요. 이제 묻는다고 말이에요. 약정 해제하고 합의 해제가 글자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달라요. 구별하세요. 먼저 법정 해제하고 우리 민법에 규정된 게 법정 해제니까 약정 해제를 구별하세요. 또 묻는다. 그럼 못 알아두면 또 물어. 약정 해제는 법적 성질이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단독행위죠. 그건 똑같죠. 그럼 다시 묻는다 말이에요.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인 약정 해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거는 되죠. 단독행위, 단독이 똑같기 때문에. 단 뭔만 다르다. 요거는 채무 불량 때문에 해제하고 요거는 채무 불량 관계 없이 해제한다. 그 차이만 있지. 요거 똑같은 단독행위니까 법정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약정 해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뭔 알겠나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제일 밑에 아까 551조야. 손해배상 청구는 뭐 한다고 말이야. 요거는 채무 불량 때문에 해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 여기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안 된다. 성질이 원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약정 해제하고 합의 해제는 전혀 다르다는 건 알겠죠? 요거는 단독이 이거는 계약이니까 본질적으로 틀리고 이거를 세 개를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돼요. 여기서 기초 문제가 요즘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에 관한 판례도 여러 개가 있어요. 저걸 다 외우고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원리를 딱 터득하고 정확하게. 왜 이거를 자꾸 주식해 주냐 그러면 시험 보기 당일까지 약정 해제하고 합의 해제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글자가 비스무리하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악을 빽빽 쓰고 다녀요. 그래서 미리 구별 차려놓으라고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걸 이해할 수 있겠나요? 요 해제하고 약정해제는 사유가 다르고 단독행위 그건 똑같고, 그러니까 해제거나 민법 규정은 약정해제는 적용이 되고, 그 다음 합의해제는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거나 이거 단독이니까 민법 규정은 해제 계약에는 적용이 안 되고, 대신 적용되는 것도 하나 있더라. 그게 548조 1항 단서 제3작을 해야지만 적용되고, 여기 해제거나 민법 규정 약정해제는 적용이 되나, 이거는 거꾸로 적용되지 않는 게 있더라. 그게 551조 손해배상 청구는 뭐한다. 여기 좀 정리를 좀 해보라고 말이야. 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 이제 법정 해제에 관해서 지금부터 이제 집중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실무에 가면 해약금은 해제 말고 당사자가 이제 뭐가 좀 깨름직 해가지고 이러는 것 때문에 계약을 좀 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항상 뭐 하셔라. 그걸 해제 사유로 계약서에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중개업자가 잘해야 돼. 일반이 응하지 않을 수가 있을 때. 그게 중개업자 능력이야. 그것만 잘해도 떼돈 벌어. 사기 안 쳐도. 그래서 약정해제는 실무에서 잘 갖고 놓으시라는 거예요. 요즘에 법정해제, 약정해제 출제 비중이 옛날보다 훨씬 이제 높아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약정해제를 거의 출제를 안 했어요. 요즘에는 자꾸 이걸 물어본다고 말이에요. 그 정도 했으면 줄거리 잡아서 정리정돈 했으라는 믿고, 그 다음 이제 법정해제와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각 계약마다 전형적인 이제 해제 사유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은 상관이 없고, 모든 이제 그 전형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해제 사유는 채무불량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 채무불량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정 해제가 이제 시험용으로는 90% 이상 출제가 되고, 만약 채무불량이나 기초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네. 딱 두 가지만 신경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 채무불량이 되려면은 채무자의 첫째 귀책 사유가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귀책 사유가 있어요. 이거 꼭 확인해야 되고, 채무자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그 다음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행위야 돼요.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 그래.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만 우리는 중개사 시험에 신경을 쓰면 되냐 그러면, 여기 요건에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것,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채무 이행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일 것, 요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위법한 행위도 미리 제거를 딱 시켜보자면 말이에요. 중개사 수준에서 시험용으로 묻는 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미 앞에서 그렇게 줬는데, 다음 같은 경우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얘가 저 소유권 이전하고 얘가 잔금 지급하는 것은 동시행관계예요. 자, 4월 20일 날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동시행관계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 행사할 필요도 없이 4월 20일 이행기 지나더라도 잔금 지급 안 했다, 소유권을 안 했다 해서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될 일 없죠. 그러면 묻는다고 말이에요. 이 경우는 4월 20일이 지나도록 잔금 지급 안 하더라도 왜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안 되냐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안 되는 거요? 동시행강백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이행기에 이행 거절한 것이 정당시 된단 말이에요.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위법한 행위, 이거는 이 동시행강백권 이것 때문에 시험에서 묻는 거니까 요거 하나만 신경 써두라면, 동시행강백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행기를 도가더라도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이행기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니까 위법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교재를 기록하면 451페이지 제일 위에 디귿번 찾았나요? 그거 하나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위법, 채무불이행이 위법이어야지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동시행강변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행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냐?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런다면 나머지는 전부 여기다가 중개사 수준을 뻔하니까 귀책사 여기에다가 전력 투구를 하라고 말이에요.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있을 건? 귀책사유가 여기다만 신경 쓰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참호불량의 종류가 우리 종래 통설에 하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반대하는 사람들 대다수 학자는 4가지로 구별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 교재에 제일 많이 등장한 아까 앞에 이행지체란 말이 계속 나왔죠. 이행지체. 그 다음에 또 이행불능이란 말도 계속 나왔죠. 이행불능.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이행.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지체 또는 수령지체. 아까 수령지체란 말도 위헌부담할 때 잠깐 나왔죠. 요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똑같은 참호불능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행지체는 설명드려야 돼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 참호불능 중에서 이행지체라 그래요. 그러면 이행불능은 당연히 그 반대겠죠.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참호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이행불능이라고 말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은 어차피 이행기에 참호자가 참호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데, 차이는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요거는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불완전 이행은 시험은 요 2개가 집중 출제가 되고, 여기 불완전 이행은 글자로 불완전하게 이행했다. 그래서 불완전 이행일 거니까 이행기 듣기만 해요. 시험이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메모 안 해도 돼요.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으나 참호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이행했다 그 이야기야. 그 다음에 채권자체 수령지체는 아까 다 가르쳐줬고, 상대방 참호자 쪽에서 참호 내용에 쫓은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채권자가 뭐 했다? 수령을 지체하고 했다. 그게 채권자 지체 것이고, 문제는 이제 위에 2개가 이제 시험에 집중 나오는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참호불량은 이행지체예요. 따라서 다음 같은 경우, 지금 이런 경우에 설명드려도 설명 이런 경우에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대금 1억 원으로 매매를 했다. 매매대금 1억 원으로 건물이 현존해 있으면 매도인은 소유권인 참호를 이행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기에 소유권을 안 했다. 참호불량, 그 중에서 이행지체. 그러면 여기 저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한 경우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좀 뭐를 깨우쳐둬야 되냐 그러면은, 이 참호불량이 있다 그래서 상대방 채권자가 언제나 바로 계약 해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참호 이행할 것을 독촉을 하는데, 그거를 최고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참호 이행할 걸 독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호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다시 한번 참호 이행할 걸 독촉할 필요 없이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행지체하고는 이행이 가능한 경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해야 돼요? 채무를 독촉한다는 거예요. 따라 이런 경우는 매수인이 바로 계약 해지한 게 아니고, 당신은 언제까지 소유권 넘겨주라, 안 하면 해지하겠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채무할 걸 독촉하고, 줄여서 최고하고, 그래도 채무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계약 해지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매수인이 전날짜에 중도금을 지급 안 한다, 이런 것도 참호불량, 이것도 이행지체.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제때 이행 못한 것은 이행불능 아니에요. 이행지체, 돈 빌리면 이행이 가능하니까. 참고적으로 민법 공부의 가장 기초가 이런 거예요. 이행불능이란 말이 억수로 나오는데, 이게 매매 같으면 사례 문제 풀 때 요령이니까 그 보면서 팔팔 판단해야 돼.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금 지급 채무는 금전채무, 금전으로 지급할 때 있으니까, 이런 금전채무는 이행불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왜냐? 우리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금채무, 금전채무는 대한민국 화폐가 없으면 외국 화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금전채무가, 자 보세요. 소유권인 채무는 이행불능의 사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 건물이 멸실이 되면 이행이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럼 이제 금전채무, 대금지급채무는 이행불능이 생기면 금전이다, 멸실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화폐가 없으면 외국 화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면 이 금전채무가, 대금지급채무는 금전채무인데, 이행불능이 되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폐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행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금전채무는 이행불능이 없으니까 사례 문제 풀 때 무조건 하고, 이행불능하면 이 목적물이 멸실한 거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사례 문제 풀 때 요령이에요. 얘가 소유권은 참무 부담하고 이게 이행 불능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참무자는 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 식으로 빨리 판단하고 풀으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 매수인을 대금지급은 금전으로 할때 금전참 이건 이행 불능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행 지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다시 이야기해요. 돈 없어서 이행 못한 것도 이행 불능 아니에요. 돈 빌리면 이행이 가능하니까. 이 금전이 다 멸실이 돼야지 이행 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민법에 대한 기초니까 좀 생각하면서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무조건 이행 지체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중도금 지급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해서라 보고 문제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 이행 불능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이행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이행 불능이라 그러는데 먼저 이 참무 불능 일종인 이행 불능이 되려면 여기 참무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무 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 참무 불능 일종이 이행 불능이고 확인했나요? 따라서 이행이 불가능하다 해서 무조건 이행 불능이 되는 건 아니니까 먼저 참무 불능이 성립하는 걸 꼭 검토하라고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행이 불가능할 때 이행 불능이 되고 참무 불능이 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따라서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사례가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저번 시간에 이런 걸 가르쳐줘서 계약법 들어오자마자 계약법은 아주 쉽다고. 딱 10문제 중에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 기본 8개는 쎄래요. 그런데 의외로 빵점짜리가 수두로 가는데 구별할 거를 정확히 구별을 못하니까 특히 계약법은 빵점짜리가 수두로 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지금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다 배웠으니까 워낙에 시험에 출제가 돼요. 이 건물에 대해서 3월 10일 날 두 사람의 매매를 했다. 4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다. 4월 20일 날. 먼저 첫째, 계약 체결일 전에 3월 8일 날 이 건물이 멸실이 됐다. 영파했나요? 당연히 이행이 불가능하죠. 이 경우도 해지할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행 불능의 문제가 아니죠. 바꿔 말하면 참무 불능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무슨 불능인가요? 원시적 불능이니까 계약 자체가 뭐로 돌아가고 무효. 계약이 무효가 되면 참무 불능이 있을 수 없다고 노래를 불러줬죠. 무효고 이거는 무슨 문제로 돌아가요? 아까 첫 시간에 가르쳤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돌아가니까 535조 1항에서 그 다음 소유권이 불가능해서 이거는 이행 불능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이번에는 요 사이에 3월 25일쯤에 이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으로 바뀌었죠. 똑같이 이행이 불가하지만 이번에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이 경우에 벼락이 떨어졌다. 옆집에 불나서 멸실이 됐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이 됐죠. 이 경우도 참무 불능의 문제, 이행 불능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고르세요. 참무 불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참무 불능이 되려면은 이행이 불가능하다 해서 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는 얘한테 귀책사유 없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는 아까 두 번째 시간에 가르쳐준 위험부담 문제로 돌아가죠.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참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여기가 537조고 그 다음 이번에는 매수인이 여기서는 채권자인데 이행 불능은 요 목적물이 멸실 때 이행 불능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하면 매도인이 채무자니까 매수인이 채권자잖아. 아까 가르쳐 줬잖아. 다. 얘가 현장 답사를 가서 멸실을 시켰다. 소유권이 이제 불가능하죠. 이번에도 참무 불이행, 이행 불능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이번에는 채권자에게 규책 사유가 있죠. 이거는 무슨 문제로 돌아가요? 참무 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이죠. 우리 민법은 이것도 위험부담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538조죠. 여기까지를 아까 가르쳐줬어. 하나 남은 놈이 딱 하나 있잖아. 이행이 불가능한 데서 다 배웠잖아. 뭐 하나만 빠져있잖아 지금. 요 매도인이 고액과실에서 건물을 멸시켜. 요것만 지금 우리가 안 배웠잖아요. 그죠? 이 매도인이 참무자고
참모자와 귀책사유에서 멸실이 됐다. 요것만 남아있잖아. 이제 요게 나온 거야. 참모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제 뭐로 돌아간다? 참모 불량이 먼저 돌아가죠. 그중 이행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이다? 이행 불능. 따라서 참모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만 이제 무슨 문제로 돌아간다? 참모 불량. 그 중에서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요게 이제 이행 지체가 아니라 이행 불능이다. 요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이런 사례는 아예 시험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목적물이 멸실하면 제1단계 원시적 불응인가 후발적 불응인가 확인하고, 원시적 불응이면 계약을 무효로 고르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로 딱 접근하고 계약 절삭 관점. 후발적 불응으로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뭐 따지고 2단계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확인하고, 여기에 쌍방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착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이거는 위험부담 문제로 돌아가고, 참모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 경우가 이제 참모 불량, 이행 불능의 문제가 생긴다 그 이야기. 따라서 이자의자 고의과세 멸실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행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이제 이행 지체가 아니라 이행 불능. 그럼 매순 쪽에서 계약을 해지하는데 여기는 최고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따라서 이행 불능 경우는 뭐가 필요 없다? 최고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시험 집중 나오는데 실무에서 가장 변변한 거 봤을 때 이행 지체고, 사례 문제로 집중 출제되는 것은 이행 불능이고, 이거는 이렇게 사례 4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사례 4개가 아예 쏟아져 나와요. 오늘 이거 배우면 이거. 워낙에 시험 나오면 이걸 정리를 집에 가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나머지 밑에 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밑에 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이 했네요.